네, 안녕하십니까. 고등교육에서 중등 수학 담당하고 있는 김헌민 선생입니다. 네, 바로 시간이 좀 밀려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 보시면 2022년 교육과정 변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뒤에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중등 수학에서 이제 내년 25년부터 적용되게 될 교육과정 변경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통계 쪽에 추가되는 얘기가 있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증명이 제도이 되고요. 중3에서는 이차함수 최대최소가 추가되고, 지금까지 없었던 상자그림이라는 게 통계 단원에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1에서는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바뀌면서 예전에 배웠다가 이제 삭제됐던 행렬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확률통계 기하에서는 조금씩 예전에 빠졌던 부분들이 추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중등수학 중학교 1학년들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지금 이제 예비 중1이죠. 내년에 중1이 되는 친구들이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2015년도에서는 문자와식 함수 이 단원을 앞으로는 변화와 관계라는 단원으로 배우게 되고, 2학기 때 배우는 건 이름만, 명칭만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도형과 측정, 그리고 자료와 가능성, 이런 식으로 바뀌고, 중3 때 기존에는 중3 때 배웠던 중앙값과 최빈값이 중1로 내려와서 배우게 되는 게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제 26년부터 2학년이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교육 개정 영역은 똑같이 변경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할 게 2학기 도형과 측정 단원에 있는 이제 증명 용어의 제도이거든요. 이게 이제 증명이라는 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이어서 지금까지는 학교 시험에 낸다고 했을 때 다음을 뭐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는 이제 증명이란 단어 자체를 다시 쓰기로 정리가 됐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 평가에 있어서 많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3학년 때는 뭐 여기서도 조금씩 변한 게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었던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얘기가 중3 때 문제 먼저 배우게 되고요. 확률통계 쪽에서 상자그림, 이건 아마 찾아보니까 이 상자그림이라는 게 아마 어머님들도 생소하실 텐데 저도 이제 처음 보는 개념이라 찾아봤는데요. 데이터 분포와 변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그래프 같은 겁니다. 아마 나중에 코딩을 배우기 위한 거랑 연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노트 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이도 문제 풀이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피드백 얘기가 있습니다. 네, 기본 개념에 충실한 공부가 왜 필요하느냐. 네,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이해를 해서 알고 있는 개념이나 정의 같은 것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동안에 뭐 습관도 안 돼 있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 풀라고만 기존의 학원들은 얘기를 해오는 학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나 정의의 중요성보다는 그냥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거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처음에 학생들 제가 가르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 기본기가 중요한지. 특히 이제 저학년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왜 운동할 때 축구 대부분 여기서 축구 애들 많이 하더라고요. 축구의 예를 들어서 뭐 기본기가 왜 중요한지, 단순히 슛 연습만 하는 게 아니고 드리블이나 트래핑이 왜 중요한지 이런 걸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서 따라와 주는 편이고요.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 뭐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면 다른 관심사를 한번 물어봐서 좀 이렇게 그 관심사에서 찾아낼 수 있는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공식 암기와 단순 문제풀이 위주가 지향돼야 된다. 앞에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단순히 암기한다. 물론 단어 같은 경우에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학에서 공식을 단순히 암기하면 어차피 학년 올라가면 다 까먹습니다. 진짜 10개를 외우면 10개, 두세 개를 기억할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문제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기 시작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세봤을 때 만 몇 개가 넘어요. 공식으로만 따져서 모든 유형, 모든 문제에 대한 공식들을 외우기 시작하면. 근데 이거를 압축시켜서 어떻게 딱 필요한 부분만 외울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 공식이 나왔고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려주고 그걸 이해시켜야지 쓸데없는 공식을 외우지 않게 되고 필요한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히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고 또 이 꼼꼼한 오답 확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문제를 많이 풀어서 사실 시험을 봐도 엊그저께 이제 시험 끝나는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문제만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좀 오답 좀 확실히 할 걸 그랬어요. 아는 문제인데 틀렸어요. 봤던 건데 틀렸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학년 올라와서도 습관이 안 잡혀 있으면 모든 학생들이 다 그런 잘못된 과오를 계속 겪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꼼꼼한 오답 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뒤쪽에 노트풀이랑 연계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전에 있던 선생님들이 다들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 생각하는 힘이라는 게 앞에서 뭐 자습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크게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과 생각해서 하는 것의 구분을 잘 못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물어봤을 때 1초 즉답으로 나온 경우에 이게 뒤를 생각하지 않는 대답인 거예요. 자기가 앞에서도 왜 이 생각을 거쳐서 그 어떤 고민을 해서 이 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없이 또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물어보니까 대답했는데 사실 이거를 논리적으로 한번 다시 물어보면 자기도 왜 그 대답을 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애들한테 생각해서 해라. 대답을 하고 문제를 풀고 고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의 역할이 어떤 거냐를 말씀드리면 단순히 물어봤을 때 정답 설명을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충분히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시간을 주는 거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건 이런 시간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기다리는 게 좀 필요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중학생 같은 경우에 중1, 2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나중에 이 습관이 안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간이 없어도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까지 시간 내서 기다려주질 못해요. 지금 당장 밀려있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습관을 가진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딴 거가 더 급해요. 그래서 그 습관을 잡아주기에는 가장 적긴 시간이 되도록이면 저학년, 최대한 빠를 때 그걸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노트풀이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비포가 빈칸이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잘못 만든 게 아니고요. 비포가 없습니다. 노트풀이를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제가 과천 와서 봤던 친구들 중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잘하는 친구들도 노트에 풀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푸는 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트를 풀게 되면 자기가 이제 왜 틀렸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중1, 2 학생들 봤을 때 이제 노트풀이가 돼 있던 게 없었고, 나중에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 이제 그 친구들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화면이 뒤쪽에 있고요. 한 장 더 넘기시면 이걸 좀 확대한 겁니다. 글을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해놨었는데 연달아서 2장이 더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이거는 넣어드린 거고요. 노트풀이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보통은 책에다 풀고 학생들이 아마 지울 거예요. 모두 틀리면 지우고 거기다 또 다시 풀 겁니다. 그런 학생들 이제 풀어놓은 거 보시면 다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지우면 자기가 전에 어떻게 풀었고 이걸 왜 틀렸는지를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건 노트에다가 정확하게 풀고, 틀리면 오답도 노트에다가 하고, 이거를 다시 맞췄을 때 앞으로 가서 네가 전에 풀었던 거 한번 보면 왜 틀렸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다, 보일 거다. 이게 첫 단계가 자기가 어떤 걸 틀리는지 인지하는 첫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첫 단계를 거치고 나면 자기가 어떤 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식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이 방법들은 학생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아이들한테 맞게, 개별적으로 맞게 상담을 통해서, 너는 이런 식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봐. 그리고 다른 친구한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선생이 많이 하는 건데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노트풀이를 고수하는 건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 많이 힘듭니다. 학생들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채점해서 얘가 어떤 식으로 풀고 있고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고 어떤 걸 잘못 알고 있고 어떤 공식을 모르고 있고 어떤 개념을 잘 모르고 있구나. 사실 풀이만 보면 이제 경력이 있다 보니까 다 보이거든요. 심지어 풀이만 봐도 이걸 베껴서 푼 건지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봐서 푼 건지 스스로 고민해서 푼 건지도 다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캐치해서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채점을 하는데, 이거를 학생이 이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도 자기가 그동안 안 했던 노트에다 써서 일일이 쓰는 게 잘 안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글씨체가 워낙 안 좋아요. 그나마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도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습관이 잡히면 이제 글씨를 조금 더 이쁘게 써라. 사실 저는 이렇게 쓰는 거 뭐라고 안 하는 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기만 하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 알아볼 정도의 이제 글씨체가 된다. 제가 제 글씨 못 알아보고 잘못 썼어요. 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온다. 그리고 제 눈에도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글씨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네가 이런 걸 수정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글씨체가 엉망이긴 하지만 자기 글씨를 잘못 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직 놔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고난이도 풀이의 이제 상대적인 중요성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압구정중 3학년 올해 1학기 거랑 문헌중 3학년 1학기 게 있는데, 이게 아이들 푼 거 시험지를 스캔한 거라 약간 낙서가 돼 있긴 한데, 먼저 문헌중 거를 잠깐 보시면 사실 뭐 배우신 지 오래되셔서 까먹으셨겠지만 그림이 양쪽으로 두 개 있는 거랑 압구정 거는 이 그림을 하나에다가 합쳐놓은 거예요. 딱 보시기에도 그림을 겹쳐놨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압구정 중에서는 킬러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고요. 뒷장에 한번 보시면 청담중이랑 과천중 게 있는데, 사실 문제 난이도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써여있는 이 형태가 좀 다르시죠. 이게 이제 서술형에 대비하는 거랑 연관이 되는데, 일단 문장이 길어요. 읽어내서 독해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안 읽어요. 나
보고 아 이거 뭔 얘기야? 숫자도 많고 글자도 더 많네? 아이씨 제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대치동 강남 서초 아이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과천중학교에서 문제 푸는 것들 엊그저께 끝났던 기말고사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 풀어온 거 다 봤어 보니까 여전히 쉬워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한 문제 정도?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10년 동안 있다가 오다 보니까 이 동네 이제 학교 시험들을 보면 아 너무 쉽다. 제 기준에서는 너무 쉽다고 아이들 기준에서는 비교가 없는 거죠. 이전과 뭐 다른 사람과 다른 학교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 이 정도 수준이구나 라고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능 보기 시작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 난이도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험 대비할 때 평소에 이제 진도 나갈 때는 좀 덜한데 시험 대비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고난이도 문제들로 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강남 기출 쪽 위주로 풀리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좀 잘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끝나고 와서 문제 어땠니? 시험 뭐 풀만했어요. 좀 어려운 문제 한 문제 있었는데 그거 다행히 맞았어요. 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눈에 바로 보이더래요. 익숙하니까. 그림 자체가 익숙하고 식 자체가 익숙하니까 보면은 아 내가 이거 풀 수 없다 라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시간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보고 못 푸는 문제 처음 보는 생소한 문제면 그냥 제끼면 돼요. 제껴서 그 문제를 버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다 풀어내면 되는데 어차피 내가 제낄 정도면 다른 애들도 못 맞춰. 이 자신감으로 그냥 풀면 되는데 그 친구는 나머지 문제들을 보면은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 풀 수 있는 거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시간 세이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킬러 문제를 죽 잡고 5분 동안 푼 거예요. 5분 10분 동안. 남들은 시간 없어서 그 문제 다른 문제들 붙잡고 푸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친구한테 나중에 나중에 알려주려고 했던 개념인데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시간 세이브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개념을 본인이 이번 시험 보면서 깨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들로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수학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고1 첫 시험, 중간고사를 보면 그리고 나서 수학 포기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거든요. 경험상, 뭐 통계를 누가 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가르치면서 봤던 애들을 고등학생 친구들을 다시 물어봤을 때 수학 1학년 때 포기했었다고. 그리고 이제 2학년 때 정차해서 공부하겠다고 하는데 포기했던 이유들이 너무 중학교 때 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체감상. 근데 다른 친구들은 그 정도의 문제 난이도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체감상 어려웠다기보다 뭐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푼 거고 실제로 아니면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푼 거 이런 차이점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과천 지역에서 중학교 때 수학 대비를 하려면 너무 학교 수준에 맞는 학교 시험 난이도에 맞춰서 학교 시험만 잘 보면 되지라는 거에서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고 조금 나중을 위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피드백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이제 아시는 이제 그 단계에 오신 학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될 거잖아요, 아이들이. 특히 어머님들께서는 남학생 자식을 둔 어머님들께서는 이제 여기저기서 들으신 얘기들도 있으실 거고 참 이게 컨트롤이 전혀 안 되죠, 이제 지금까지랑 다르게.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선생과 아이와 부모님들의 이 유대감,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업이 끝나면 공지사항이랑 그동안 오늘 했던 진도, 과제, 그리고 클리닉 이런 내용들을 매일 수업 끝나고 보내드리면서 공지 부분에 또 어머니만 보실 수 있게 따로 공지를 써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전화도 드리고 아니면 그러니까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도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이랑 한 30분, 1시간 동안 수업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생의 문제가 지금 뭐 진짜 단순히 수학을 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뭐 기타 부수적인 뭐 친구와의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 공부를 하려는데 뭔가에 잘 안 되는 게 있는 건지 얘기를 해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많더라고요. 그럼 엄마랑 싸웠어요, 친구랑 싸웠어요. 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별건 아니지만 학생 입장에서,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충분한, 주기적이고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과 조금 유대감과 신뢰감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정리한 것 같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